어떤 식물과 어떤 식물을 심어놓으면 잘 되고, 그 다음에 기계화를 사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손이 엄청나게 가야 돼요. 그런 단점은 있는 반면에 소농들, 작은 농업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약 250평, 우리처럼 몇만 평의 농사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건 단순한 그런 기계화된 벼라든가 이런 농업들은 대량화가 되고, 우리가 다루는 채소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대량으로 가지를 않아요. 대신에 뭘로 가는 거냐면 힐링 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컬 푸드나 케어 푸드처럼 사람한테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그래서 거기에 품질이 얼마큼 좋으냐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비싸게 받을 거야.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깻잎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해요. 그러면 깻잎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 때 불을 비추면 깻잎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커요. 봄에 심어서 여름까지 수개월간 깻잎을 따고 또다시 깻잎을 심고 이러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깻잎을 사다가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며칠이면 깻잎이 썩어요. 그러니까 방어물질을 전혀 안 만들게 하고 뭐만 한 거냐면 질만 높인 거예요. 그런데 깻잎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양액을 우리가 만드는 영양제를 처리를 해주면 그 깻잎이 안 상해요.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만들 거냐에 뭐가 쓰이냐면 바로 혼식 농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의 품질을 결정을 해요. 특정한 식물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질 때는 이 부분의 영양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미네랄이든 아니면 질소든. 그리고 요 식물은 이의 영양분을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얘들이 영양분을 끌어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기물하고 토양이 있죠. 이 토양을 분해하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여기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부분의 영양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편에 내가 작물을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의 것만 먹고 다른 부분의 것들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물들을 많이 심으면 토양이 영양 결핍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영양이 더 증가해요. 토양 내에. 그래서 숲의 식물이 다양할수록 뭐냐면 숲은 더 부드러워지고 영양이 더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물이 모든 영양분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만 뽑아서 먹기 때문에 결국은 혼식이라고 하는 건 수확량을 굉장히 높이고 다른 애가 만들어준 아이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되는 아이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장미과 식물 또는 단풍나무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는 단풍이라든가 아니면 북나무라고 해서 가을에 보면 빨간색 단풍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블루베리도 그런 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식물이 자기가 잎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가을이 돼서 내가 몸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그걸 낙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뜻이에요.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을이 돼서 성장을 안 할 때 영양분을 다 끌어들여야지 내년에 성장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부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부를 포기해서 영양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양소가 떨어지면 부패균이라든가 이런 유해균들은 못 자라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영양소를 땅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나무를 캘 때 제가 요즘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면 벚나무예요. 벚나무가 많은 산은 무조건 산나물이 있어요. 산에 가서 다양한 숲의 요소들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산나물이 많아요. 근데
벚나무가 단풍이 무슨 색으로 들어와요? 붉은색. 예, 붉은색.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이 붉은색 단풍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우리나라 주변밖에 없어요. 유럽에는 붉은 단풍이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풍경화를 보면 가을에 그림 그릴 때 보면 전부 다 노란색만 칠하죠. 우리나라는 알록달록한 색을 칠해요. 그러니까 이쪽 식물들은 진화하면서 뭐를 한 거냐면 혼자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키워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썼던 게 이제 좀 예를 들어가면서 장단점을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고추를 심어요. 고추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클 때 무게가 고추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땅에 닿으면 고추가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심느냐면 참깨를 심어요. 지금 참깨 아니에요. 옛날 참깨예요. 지금 참깨는 수확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봄에 심어서 장마가 들어오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게 참깨이고 이 참깨는 속이 하나도 안 차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확한 참깨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전부 다 떠요. 무게가 안 나가요. 속이 안 차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참깨들, 그러니까 90일 참깨라던가 180일 참깨가 있어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이 토종 참깨들이 있는데 얘들은 씨를 넣고 나서 90일이나 180일 이후에 수확을 해요. 그 참깨 내공이 가늘죠. 요렇죠. 그 참깨 내공은요 이렇게 굵어요. 참깨가 하나에 엄청나게 참깨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내공이 굵고 단단하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두둑에다가 고추를 심고 그 옆에다 참깨를 함께 심어요. 그러면 고추가 어떻게 되냐면 참깨에 기대는 거예요. 참깨에 기대면 고추가 안 쓰러지죠. 그래서 고추는 고추대로 수확을 하고 고추 수확을 끝난 이후에 참깨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혼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저한테 있는 게 지금 90일 참깨가 거의 마지막으로 있어요. 180일 참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농지청 정도에만 보관을 하고 있을 거고 거의 보관이 안 돼요. 종자가. 그러니까 다 뭘로 가는 거냐면 조생종으로 단기 수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참깨나 이런 것도 거의 90일 이전에가 아니고 지금 45일 참깨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는 싹이 나오고 한 45일 만에 또는 그 기껏 해봤자 50 며칠 만에 수확하는 그런 참깨. 이런 참깨들은 후식에는 못 쓰여요. 그리고 참깨를 심으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참깨하고 들깨는 잡초 발생을 막아요. 재밌게도. 그래서 그 참깨나 들깨 맛은 풀을 한 번밖에는 안 매요. 그걸 한 번만 매고 나면 참깨가 자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참깨에서 그 균들이 공세하는 균들이 쫙 뿌리를 뻗어서 네트워크를 쳐요. 식물들이 뿌리를 뻗어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공생하는 균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뿌리들이 있죠. 이 뿌리 바깥으로 뭐냐면 근권 균류라고 하는 균을 키워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뭐냐면 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룹의 미생물들을 키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사물 기생균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 같은 걸 분해하는 균들을 이렇게 3단계로 처리를 해놔요. 이 3단계로 처리를 해놓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요 공간 안에는 유해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탄저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고추를 심을 때 풀을 못 뽑았어요. 그런데 그 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탄저가 들어와도 다 번지지를 않고 몇 개만 탄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잡초가 무엇을 한 거냐면 균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처럼 병이 들고 다른 개체들은 병이 잘 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런 근공계를 형성해서 땅속 생태계를 유지를 해서 탄저균이 들어가는 걸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 이럴 때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수확도 하고 병도 막고 이제 대표적으로 음성에서 발달된 기술인데 음성 원남면에 가면 옛날부터 고추를 키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는 연작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토심이 굉장히 좋아서 뭘 하는 거예요? 배수가 너무 잘 돼요.